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이프님이랑 귀신 본 거. 옛날에 이프님이랑 같이 그 음식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었나 뭐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갔나, 여튼 차 타고서 갈 일이 있었어.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강변이 있어요. 막 넓은 막 무슨 막 한강같이 그런 큰 강이 아니라 새강이야. 아주 짧은 그런 이 좁은 이런 새강인데, 그 강 옆에 이제 차들이 막 주차돼 있어. 이제 요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언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위에 여기 초록색이야. 여기 되게 다 풀이야. 여기 풀이고 여기 이제 물이야 여기가.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이게 계속 연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 옆에 이제 도로가, 원래 거기가 도로인데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그쪽에 차들을 한쪽에다 하도 많이 세워놔가지고 그냥 1차선이야. 그래서 막 원래는 왔다 갔다 서로 할 수 있는 길인데 거의 일방통행처럼 다녀요. 그럼 이상한 곳이 있어. 보통은 잘 거기까지 그런 구석까지 안 들어가는데, 그날 아마 기억났다. 그날 양꼬치를 먹고 싶은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 그런 골목이야. 이제 거기가 그 막 2, 3층짜리 3층짜리 그런 빌라들만 쫙 있는, 빌라 같은 그런 건물들만 쭉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다가구 주택들이 엄청 많은 그런 곳이야. 그런데 사는 분들 알잖아요. 도로 폭이 좁고 차들이 사실 다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좁은 그런 길들만 있어서 사실 거기서 주차장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막 저 강변 있는데 저쪽에는 임시 주차장이라고 밤 되면은 그냥 주차할 수가 있는 데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일방통행처럼 그냥 막 다니는 거야. 막 계속 한 3바퀴인가 돌아왔는데 차 댈 곳이 없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차를 어디다 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저런 강 옆에 있는 데까지 가게 됐어요, 결국에. 그 전에는 그 집들이 있는데 그 사이 길들을 막 다니고 있다가 강 옆에 있는 데를 길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도로가 요렇게 꺾이는 데였거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는 데였어요. 요렇게 꺾이는 데인데 여기 차들이 막 서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 여기 이렇게 붙어서 달리고 있었어. 그때까지는 여기 시야가 안 나오는 거야. 시야가 요렇게까지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시야가 안 나오는 거야. 라이트도 안 비춰지고, 라이트가 비춰진다 그래도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자동차 때문에 이게 라이트가 안 비춰지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차가 한 이만큼까지 진행을 해서 이제 왼쪽으로 돌려고 여기서 차를 이만큼을 돌렸어. 근데 여기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일반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게 이렇게 다닥다닥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사이에 보면 이 집하고 이 집 사이에, 이 사이 그 안에 이렇게 창문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창문들이 있는데 거기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다가 화단을 하나 놨었어. 이렇게 화단인 같은 게 이런 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아주 정사각형 같은 그런 화단 같은 걸로 여기를 막아놨더라고. 이 군형을 못 들어가게. 사람들 웬만하면 이게 못 들어가게. 근데 이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시는 거야. 원피스 입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색 옷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그냥 여기 앞에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 근데 그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괴해. 이러고 서 있었거든. 이러고 서 있는데 그냥 어디 기댄 것도 아니고 저 화단 옆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집에서 그냥 막 입으시는 편한 옷 있잖아. 그런 원피스 입으시고, 단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단발 정도, 요 정도 되는 단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도로변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라이트가 여기 나와서 딱 비추자마자 여기 앞에 그냥 정면에 한 4, 5m?
4m? 4, 5m 정도 앞에 그냥 바로 사람이 탁 갑자기 나타난 거야. 꺾자마자. 문제가 존나 큰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사람 죽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살색이 우리처럼 이런 분홍색 이런 하얀색 이런 분홍색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어떤 색깔이냐면 완전히 완전 주황색 같은 그런 노란색이 돼요. 피부가. 이 사람 얼굴 색깔이 아예 사람 색깔이 아닌 거야. 거기다 움직이지도 않고 눈 똑바로 뜨고서 저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프님이 이 아줌마 보자마자 이 아줌마 우리 차에선 어떻게 보였냐면 차에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프님이랑 나랑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밖에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 밖에 주시하고 있잖아. 저 아줌마가 그냥 정면 앞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차가 우리가 이렇게 좌회전하려 그러면은 보통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 슥 이렇게 도는 시간이 있잖아. 한 2, 3초 걸리잖아. 좁은 길이니까. 그 하는 동안 눈 한 방 깜빡 안 하고 계속 이러고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멘탈이 나갔어. 근데 딱 봐도 사람인데 산 사람이 아니야. 이프님 비명 지르고 난리 났어. 뭐야 막 이러면서 뭐야 막 이러고 나는 완전 얼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프님한테 여보 사람 아니지? 뭐야 나 제대로 못 봤어. 뭐야 완전 이상해. 뭐야 막 이러는 거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 그때 이프님이 아니야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마 무서워. 와 거기서부터 닭살 쫙 돋는데 진짜 나 지금도 닭살 돋는 거야. 털 다 섰어. 와 이 사람이 정말 나는 무슨 그 단백질 인형이나 이런 거라면은 차라리 사람인 게 좀 티가 나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 티가 나니까 막 너무 이렇게 이질적으로 코가 막 높다든지 막 아니면은 막 눈이 막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이럴 텐데 그냥 형체나 질감은 완전 사람이야. 그냥 펑퍼짐한 몸매 살색 막 노랗고 완전 그냥 서가지고 이러고서 완전 굳어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진짜 아니 모르겠어. 거기 그리고 그 이후에 가지도 않았어. 블랙박스 보라고 했는데 블랙박스 볼 엄두도 안 나. 존나 무서워서. 왠지 그런 거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이프님이랑 나랑 거기 어딘지 아직도 기억해. 존나 무서웠어 진짜. 밤이었거든 그때. 아니 마네킹이 아니었어. 걔 내가 바보 멍청이냐. 마네킹하고 사람하고 구별도 못하게 그냥 사람이었다니까. 그냥 사람인데 피부색이 그 죽은 사람 피부색이었다니까. 존나 무서워. 나 지금도 소름 돋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대충 어디쯤인지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안양 살았거든요. 안양 사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안양천 있는데 안양천 강변 있는 쪽. 저쪽 반대쪽 평촌 아파트 단지 있는 쪽 말고 이쪽 관양동 있는 쪽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알아들을 거예요. 인덕원에서 간양동 들어가는 쪽. 인덕원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양꼬치집 놀러 가고 있는 거였거든. 지금 어딘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요. 어디였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저걸로 보고 있어. 구글어스로 내가 보고 있어 지금.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무서운 이야기들, 재미났던 이야기들. 이번에는 제 썰을 풀었지만 여러분들의 신나는 이야기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 눌러주시고 썰랑썰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임관우 줄곧 보병으로 생활해서 그런지 타 병과, 타 보직, 타 군의 썰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기 전에 썰랑썰레 틀어놓고 형 목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 모바일로 작성해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제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판으로 쓰겠대요 그냥. 지 꼴린 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썰을 시작하자면 때는 병사 9개월, 양성 16주, 초급 20주, 총 36주간의 개빡센 부사관 학교를 마치고 제가
자대에 전입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정확한 근무지와 위치, 부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강원도 모 지역에 위치한 모 사단에 위치한 신교대 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사 때는 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현역 부사관은 자대 원복이 원칙인데 드물게도 사단 내 또는 군단 내 타 부대로 재분류되는 일이 간혹 발생했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신규대라고 하면 솔직히 개꿀이라는 이미지가 컸죠. 기껏 해야 훈련병들이나 생활을 상대하고 여타 귀찮은 훈련들은 대부분 제끼기 때문에 편한 군생활을 하겠거니 싶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막내 하사라는 이유로 교육 훈련, 서류 작업, 연구 강의 등등 모든 일을 제게로 짬짬 때려줬고 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공포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공포인데? 심한 날에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하루 종일 굶고 퇴근하는 시간과 옷 갈아입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부대의 간부 휴게실에서 자곤 했죠. 처음의 사건은 그날도 같은 날이었죠. 어김없이 점심, 저녁을 굶고 혼자 야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가 불만이었는지 그 당시로도 지금 와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당직 사관이던 상사, 진, 훈련 부사관에게 병사만도 못한 땡땡이로 시작해서 2시간 동안 털리고 울면서 다음날 있을 교육훈련용 물자와 교육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니 시간은 새벽 3시. 막내는 무조건 중대에서 제일 일찍 출근해라 안 그러면 뒤진다 라고 하던 중대 선임의 말 때문에 제 출근 시간이 6시 30분이었으니까 퇴근해서 관사까지 가는데 10분, 옷 갈아입는 시간 5분, 짱구를 굴려보니 차라리 부대에서 자는 것이 적어도 40분에서 50분 정도 더 잘 수 있으니까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그날도 부대 간부 휴게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잤을까? 나도 모르게 눈을 떠서 보니 제 옆에 전투복을 입은 누군가가 함께 누워있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동기이겠거니 하고 제 옆에 누운 동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모포를 덮어줬죠. 다음날 아침 제 옆에서 자던 동기는 없었고 기관병 세면실에 대충 머리만 감고 사무실에 가니 갓 출근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기에게 물어보니 동기는 전날 18시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당직사관 김땡땡 상사 진을 제외한 모든 간부는 칼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중대의 모든 간부 그리고 김상사 땡 진에게 은근슬쩍 김땡땡 중사님 어제 혹시 간부 휴게실에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 그런 적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내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러질 않았다니 소름이 돋아서 여기저기 간부 휴게실에서 내 옆에서 같이 잔 게 누구인지 물었고 중대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마땡땡 중사가 제가 잔 위치가 어디인지 현장 검증하듯이 확인한 뒤 한숨을 내쉬며 넌지시 얘기해줬습니다. 다른 중대에는 간부 휴게실이 없는데 유독 우리 중대에만 간부 휴게실이 있는 이유를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막사 구조를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간부 연구실이 있고 타중대 생활관이 있고 우리 중대 생활관이 있고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타중대 1, 3, 4중대 생활관은 막사 기준 우선 끝으로부터 1소대를 시작으로 좌선으로 가면서 2, 3, 4, 5, 6, 7소대 순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중대 2중대는 생활관의 배치가 반대로 되어 있고 타 중대에는 없던 간부 휴게실까지 있었거든요. 마땡땡 중사의 얘기로는 원래 우리 중대 역시도 간부 휴게실이 없었고 우선에서 좌선으로 가는 생활관 배치 순서로 타중대와 같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2, 3, 4, 5, 6, 7 그리고 반대쪽에 간부 휴게실이라고 창고가 있네. 다른 데는 여기에 내무실이 있는데 마땡땡 중사의 얘기로는 원래 우리 중대 역시도 간부 휴게실 같은 건 없었고 우선에서 좌선으로 가는 생활관 배치 순서로 타중대와 같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과거 2소대 현재 간부 휴게실에 모 훈련병이 부적응과 생활관의 집단 따돌림의 사유로 관물대에 목을 매달아 죽었고 이후 기수 때마다 해당 훈련병의 자리와 교번을 받은 인원들은 유독 이유를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엔 신교대라고 그렇다 훈련병이 뺑기친다 하던 간부들이 이었습니다만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대장님께 보고를 하였고 대장님이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해결 방법을 물어보니 그 훈련병 귀신은 여직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있고 아직도 자신이 훈련병인 줄 안다. 그러니 그 생활관에 간부가 있으면 해코지하지는 못할 거다 라며 무당은 생활관의 배치 구조를 지금의 구조처럼 바꾸길 원했고 이소대가 있던 자리에 간부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 하여 간부 휴게실로 바뀐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의 말대로 생활관의 배치를 바꾸고 훈련병이 사망한 이소대의 위치를 간부 휴게실로 바꾸니 특정 위치, 특정 교번, 훈련병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앓거나 이전처럼 크게 다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불침번을 서는 조교들, 훈련병들이 간혹가다 이 소대가 어디예요 하고 돌아다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보는 훈련병을 봤다는 얘기, 기관병들 사이에선 그 귀신을 빼꼼 귀신이라 부른다는 얘기도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마땡땡 중사의 말로는 네가 자고 있던 위치가 그 훈련병이 사망한 그 자리라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름이 돋다가 저를 놀리려고 마땡땡 중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그렇기엔 마땡땡 중사의 얼굴은 심각했고 제가 과거에 찍힌 중대 사진과 사건 사례집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우리 중대의 생활관 배치는 타 중대와 동일했었고 구 2소대 위치에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 이후로 잠결에 잘못 봤거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니 하며 정신승리를 하면서도 한동안 무서워서 간부 휴게실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마침 그 간부 휴게실과 마주보고 있는 6소대 훈육 소대장을 맡을 때의 일이었죠. 간부 휴게실의 맞은편에 있는 6소대를 맡고 있을 때래요. 훈련병들의 수료식 후 외출을 마치고 인원들이 모두 복귀해 다음날 훈련병들의 자대 배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일날에도 인수인계서와 훈련병들 자대 분류 현황표 등을 만들기 위해 야근을 했죠. 어차피 문서 작업과 자대별 서류의 분류 작업은 다음날 아침까지 마무리하면 되니까 밤을 새워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약 임무분 남제 청소가 끝날 무렵 저는 시원섭섭한 마음에 훈련병들의 생활관에 들어가 훈련병들과 훈련병들이 제게 서운했던 일, 제가 훈련병에게 실망했던 일, 자대 적응 잘하는 법, 군생활 꿀팁 같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제 나이 또래, 여자친구 유무 등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무렵 훈련병들이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하는 무서운 얘기 중 가장 무서운 얘기는 위에 제가 쓴 경험담 마땡땡 중사의 얘기가 가장 무서웠고 저는 훈련병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의가 끝날 무렵 갑자기 침상의 가장 끝쪽 바로 앞쪽에 위치한 저와 마주보고 있는 관물대의 정사각형 모양의 문이 하면서 스스로 열리더니 그대로 다시 한번 천천히 닫히며 찰칵하고 문을 고정해주는 자석이 달라붙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 여드름 다 올라왔어 지금. 나 소닉이야 지금. 약간 소닉 상태야. 어떡해. 빨리 링 줘. 양파링이라도. 동그라미 친 저 정사각형의 문. 이상했습니다. 자석이 붙어있지 않다면 모를까. 자석이 붙어있는 관물대의 문이 혼자 열리는 것도 모자라 다시 닫히다니. 생활관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아무도 말을 이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관물대가 마치 누가 잡고 흔드는 것처럼 하는 소리를 내며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너무 무서워서 소리 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멍하니 관물대만 보고 있었죠. 저 역시도 멘탈이 반쯤 나가 있었는데 지난번의 일은 저 혼자니 착각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엔 소대 훈련병 모두가 같이 목격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대장으로서 훈련병들에게 쫄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고 가오는 잡아야 했고 저는 빼꼼히 너도 왔니? 이제 너도 슬슬 수료해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강한 허세를 세렸고 훈련병들이 웃으면서 다행히도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그 위치를 쓰던 훈련병이 밤에 가위에 눌렸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라고 덕구미르님께서 올려주신 군대에서 똑같은 귀신 2번 본 썰. 재밌게 봤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이라면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놀토라는 개념이 있었죠. 당시에는 격주로 토요일에 학교를 나왔어야 했어서 학교를 가는 토요일은 그냥 토요일, 안 가는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놀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토가 아닌 학교를 4교시 동안 하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게 짜증이 났지만 저희 학교는 토요일 3교시부터 학급 동아리 활동 비스무리한 걸 했기 때문에 마냥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2교시 뜬금없이 교무실에서 방송이 들려옵니다. 교무실에서 알립니다. 5학년, 6학년 각 반 반장 부반장들 한 명도 빠짐없이 2층 교문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들리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치 실상황이 터진 부대 지휘관이 전파할 때 그 긴장감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이들이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희 반에는 반장, 부반장이 모두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만 반장, 부반장이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고민 끝에 당시 총무였던 저랑 미화부장이었던 친구를 교무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해 보였고 안 그래도 늙었던 선생님의 얼굴은 5년 더 늙어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툭 던졌고 아이들은 그 사진이 뭔지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핑크색 옷과 고깔 모자를 쓴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지. 얘 이름은 가영이야. 2학년 몇 반이고 오늘 학예에 참석해서 장기자랑을 했어야 됐어. 그런데
오늘 가영이가 집을 나선 뒤로 학교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아이 가영이는 오늘 집을 나선 후 원래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장기자랑을 보러 온 가영이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교실에서 가영이를 볼 수 없더랍니다. 결국 가영이 엄마는 뒤늦게 이것이 실종인 걸 알아차리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고 경찰에는 신고해두었지만 가영이의 어머님께서 너무나 불안해하셔서 우리도 일단 가영이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 고학년인 너희가 좀 해줘야 되겠다. 뭔 소리야. 결론은 가영이를 수색하는 것은 경찰도 선생님도 아니 고학년 반장 부반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고 난리 났을 상황이었겠죠. 아니 아무리 고학년이라도 초등학생인데 혹시나 납치 사건일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일에 동원하다니. 또 그때는 초등학생들 휴대폰도 없는데 어쩌려고. 뭐 당시 정서상으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나 봅니다. 자 이제 알겠으면 먼저 조사해야 할 게 있어. 각 동네별로 조를 짜서 가영이를 찾을 거거든? 지금부터 동네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면 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둘씩 아이들은 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학교를 이탈하는 기묘한 해방감에 들뜬 저와 친구들은 학교를 따라 나서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다행히 같은 조에 있던 친구들 다 한 번씩 같은 반을 했던 안면식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태권도를 잘해서 우리 학교에서 5학년 짱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유괴범을 마주치면 약간 쫄리는 와중에 그나마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수다를 떨다 현대아파트 단지에 다다르자 들떴던 우리들도 사뭇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도 잠시 잊었던 가영이도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긴장감이 흐르며 정막을 깬 건 5학년 짱이었습니다. 야 티수야, 너 이상한 잡지식 같은 거 많이 알잖아. 걔가 어디 있는지 추리 같은 거 못하냐? 저는 당시 친구들에게 이상한 것을 많이 아는 괴짜로 통했기 때문에 같은 조에 있던 친구들에게 제게 뭔가 묘책을 물었습니다. 글쎄. 잠시 생각에 잠긴 저는 곧 TV에서 유괴범이 차량은 썬팅이 세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떠올렸고 저희가 차에 낙사하는 것이라고 알았던 차주가 쫓아오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자동차 트렁크를 두들렸습니다. 다소 지친 저희는 아파트 입구 계단에 앉아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원 한 명이 문득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대 뒷산도 수상하지 않냐? 뒷산 왜? 아니 지금 같은 오전에 뒷산 인적도 드물 거고 혹시 납치한 애가 심하게 저항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었으면 유기하기에 그만큼 적절한 곳이 없지 않겠어? 어째서인지 이야기가 자꾸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당시 별 다른 도리가 없던 저희는 뒷산을 마지막으로 수색하고 돌아가기로 했죠. 사실 초딩들의 발상이긴 했지만 우리가 갔던 뒷산은 실제로 시체를 유기하기에 용이한 곳은 맞긴 했습니다. 지금이야 멀끔하게 산책로를 깔아서 다니기에 좋지만 당시에는 길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았고 후미진 구간도 많았거든요. 뒷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나무가 빽빽히 우거져서 오전인데도 너무 어두웠습니다. 안 그래도 짱의 말에 한껏 겁을 먹은 저희는 그 스산한 분위기에 잔뜩 긴장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묘한 소리가 들립니다. 싹싹싹싹 뭐 날카로운 쇳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기분 나쁜 섬뜩한 소리였죠. 저와 친구들은 그 날카로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무심결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볼캡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에는 포대기로 뭔가를 엎고 야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한 중년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 바로 옆에는 날카로운 호미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가득 토막내서 나눠 담은 검은 봉지 3봉지 정도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죠. 저희는 순간 저 아저씨가 등에 업고 있는 것과 검은 봉지에 나눠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희는 무심결에 그 아저씨와 눈을 마주치고 말했죠. 차라리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수다 떨면서 지나가는 게 나았으련만 저희는 곰이라도 마주친 것처럼 한껏 얼어붙었습니다. 수상한 아저씨 역시 저희와 눈을 마주치더니 삽질을 멈추고 한참을 저희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거친 쇳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야! 니들 뭐야? 니들 뭔데 학교도 안 가고 있어? 니들 뭐라고 얼버무려 했지만 하필 옆에 있던 친구가 트롤짓을 말했습니다. 저는 농대중이 아니면 선생님 실패 여자애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안... 저와 5학년 짱은 순간 엿됐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초딩의 유괴범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소리 중에 하나인 바로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한 손에는 삽을, 다른 한 손에는 땅에 있던 호미를 집어들고 불행 중 다행인 건 그 친구가 하도 웅얼웅얼 말해서 아저씨가 그 친구 말을 알아들었는지 긴가민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마스크에 가려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두 눈을 부랄리며 성큼성큼 저희에게 걸어왔습니다. 여기 왜 왔다고?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5학년 짱이 재빨리 친구의 팔꿈치를 툭 치면서 대신 대답했습니다. 응응 중학교 형들이 여기 오면 담배 피게 해준다길래 샘들 몰래 월담에서 학교 쬐는데요. 뭐? 장난해? 담배? 이 새끼들이 왜 아까랑 말이 달라? 걸걸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아저씨 말에 저희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니들 여기서 나 봤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랑 친구는 거의 울며 사정했죠.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 봤다고 할 거지. 그때였습니다. 야! 토끼야! 5학년 짱이 보내주고 있던 모래를 그 아저씨에게 냅다 던지고는 우리 보고 튀라고 한 겁니다. 저희도 거의 반사적으로 5학년 짱을 뒤따라 튀었죠. 짱에게 나중에 듣게 된 거지만 산에 올라올 때 혹시나 해서 미리 한 줌 쥐어놨답니다. 철두철미한 새끼. 눈에 흙이 들어간 아저씨는 거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거기 왔어! 저와 친구들은 학교가 보일 때까지 진짜 거의 10분가량을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듯이 뛰었죠. 그런데 뒷산이 절반 정도 내려올 때부터 이상하게 뒤쫓아가는 아저씨가 안 쫓아오더라고요. 간신히 학교 근처 골목에 다다른 저희는 숨이 차다 못해 토할 것 같아서 우웩거리고서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였습니다. 다른 동네에 수색하고 있던 여자애 한 명이 저희를 찾으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늦었어? 찾고 있었잖아. 하지만 저희는 그딴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씨!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방금 유괴범 만나고 왔다고! 그러자 그 여자애는 대체 뭔 소리 하냐는 듯이 갸우뚱하며 말했죠. 뭐라는 거야? 빨리 교실로 가. 그 애 찾았대. 틀림없이 유괴범에 의해 유기된 줄 알았던 가영이 발견되었다길래 저희는 역시 어리둥절하게 되물었죠. 그게 어디 있었대? 집에 있었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가영이는 처음부터 학교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가영이는 그날 유독 피곤했는지 아침밥을 다 먹고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야지 하고 도로 자기 방에 장으로 갔는데 그때 가영이 엄마가 하계회를 준비하느라 다른 일도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영이가 그대로 학교를 갔다고 믿은 거죠. 가영이 엄마 딴에는 급하게 씻고 화장하다 보니 애는 식탁이 안 보이고 밥은 깨끗이 비워져 있으니까 가영이가 학교로 간 줄 안 겁니다. 가영이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요. 아 뭐야 진짜 아이씨 어이없네. 야 근데 그 아저씨는 대체 뭐였을까? 그 아저씨의 정체도 미스테리로 남을 뻔했는데 그 다음 주 현대아파트 살던 같은 수색조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그 아저씨의 정체를 전해 듣고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뒷산에 있는 나물이나 버섯 같은 거를 상습적으로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아저씨로 유명했는데 이전에 하도 많이 걸려서 그날 저희한테 또 걸리면 벌금이 장난이 아니었나 보네. 나중에 건너들에는 그 아저씨의 말도 강환이더라고요. 처음에 아저씨는 저희가 학교 째고 농땡이 부리는 줄 알고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꾸짖으니까 실종된 애 찾으러 왔느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변명하길래 다시 물으니까 담배 피러 왔다고 이시짓고 하는 줄 알았다고. 초등학교 새끼들이 담배 피러 학교 쨌다고 하니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이놈의 새끼들이 하다가도 한편으로 혼내면 또 삔또상에서 주민들한테 꼰지를까봐 살살 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흙 뿌리고 토끼다랍니다. 저희는 그 아저씨가 유괴범이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는 정작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채집으로 꼰지를까봐 그랬던 거죠. 세상 참 별일이 다 있죠. 어쨌든 가영이는 무사해서 참 다행이었어요. 결국 이야기에서 소름 돋았던 건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참 왜 처음부터 유괴 납치였을 거라고 기정사실화했을까요? 이래서 초딩들은 15동그라미 넘어가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되나 봅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보건님 유튜브 보다가 오늘 올라온 썰이랑 비슷한 썰이 있어서 주저주저 풀어보겠습니다. 12월 8일이면은 아마 공포썰 올라갔나봐요. 저는 09년도 강원도 땡사단 포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저희 포대는 아니고 브라보 포대에 있었던 일인데 작전과라서 당직사령으로 올라와 있던 브라보 포대장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라 조금 뒤죽박죽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브라보 포대에 신병이 하나 왔습니다. 당연히 거치는 절차지만 포대장 면담, 보급관 면담 중 이 신병은 패기 있게 저는 귀신을 가끔 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설의 면담을 마친 후 이 신병의 각종 기행이 펼쳐지게 되죠. 첫 번째, 이 신병이 불침번 근무를 설 때의 일입니다. 불침번이 병력이 잘 자고 있는지 다음 후번 근무자들을 깨우고 뭐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인원 파악인데 이 인간이 인원 파악을 보내도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더니 찾으러 가려는데 갑자기 행정반 문이 열고 들어오면서 자꾸 장난쳐서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들어오더랍니다. 당직사관이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자 신병이 하는 말이 자꾸 중간에 껴가지고 숫자 못세게 방해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당직사관은 이미 포대장 보급관에게 병사와의 면담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고 시작됐구만 정도로 넘기고 선임자에게 그냥 한 번 더 해오라고 시키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걸 매 근무 때마다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불침번 근무만 들어가면은 저러니 근무자는 보급관이 열이 올라서 탄약고 근무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사수 근무자는 제대를 2달도 남기지 않은 병장이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던 병장이라 사수로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무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병이 탄약고 근무지로 올라가는 내내 눈을 감고 가려고 하더랍니다. 기존 근무자와 교대하기 위해 수화를 마치고
사수 근무자가 거의 질질 끌고 올라가다시피 초소로 들어갔는데 초소 구조야 다 똑같겠지만 작은 화장실 크기의 근무지 안에 탄약고가 내려다 보이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전방 주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을 찔끔 감고 뜨질 않길래 사수 근무자가 야 진짜 지랄하지 말고 눈 떠라 뒤진다 라고 하자 정말 여기처럼 귀신 많이 보이는 곳은 처음 봅니다. 하나같이 다 다치고 뭉개진 귀신이라 눈을 못 뜨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사실 장난도 정도가 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부대 위치가 남북으로 쭉 뻗어있는 길 복판에 있는 국군이 위로 올라갈 때 엄청난 사상자가 많이 나왔던 길이기도 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서 내려올 때 거꾸로 국군의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고 전선이 고착화되고 난 뒤에는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 뺏고 뺐다 보니 많이 죽었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곳이라 왠지 모르게 섬뜩했지만 근무를 그런 식으로 서는 건 말도 안 되니 사수가 다시금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보는 게 뭐든 야 군대 왔으면 군인답게 행동해 이 그래서 뭐 걔가 너 잡아먹냐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을 위로 올렸는데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멀리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근무 나올 때부터 둘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안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이라듭니다. 사수 근무자는 사격선 전화기로 포대에 연락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근무자 하나가 올라와서 교대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근무 때마다 관종짓을 해대니까 근무 자체가 안 들어가고 완전 작업병처럼 2-3일 정도 지났을 때 막사 뒤쪽에 있는 2-4종 창고 정리를 지시받아서 상병 하나 1병 둘 그리고 문제의 신병 그리고 보급관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근무도 안 서 포대 내에 완전 유령 취급이야. 당연히 힘들기도 힘들겠지만 물자 정리하라니까 갑자기 천장 보더니 멍하니 있더랍니다. 보호관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걸었더니 오랜만에 말문이 터졌는지 지 혼자 이상한 이야기를 잔뜩 하더랍니다. 막사 어디 가면 어떤 귀신이 있다, 취사장 가면 배수로 길에 뭐가 있다, 옆에 뭐가 있다 등 솔직히 듣고 있으면 전부 일상생활이랑 관련된 걸 엄청 소름 돋는 이야기였는데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로 이 아이는 완전 괴물이 되었습니다. 보호관님 혹시 황땡땡 소위라는 사람 압니까? 어? 아까 창고 안에 있던데 엄청 오래된 군복 입고 서있던데 혹시 여기서 죽었습니까?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니까 어떤 X가 너한테 황땡땡 얘기해줬냐고! 아닙니다. 진짜 창고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이름표가 해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소희님은 이름표가 잘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같이 정리하던 상병에게 보급관이 데리고 생활관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고 보급관은 포대 내 신병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사관을 불러다 놓고 물어봤답니다. 혹시라도 황땡땡 소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야기라도 전해 들은 사람 있냐고. 당연히 없었겠죠. 보급관이 하사 임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임관했던 황땡땡 소위는 선임 장교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 아까 정리하던 그 창고에서 자살을 했던 장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주임원사, 본부 보급관, 급양관 정도고 그냥 저냥 좋은 일도 아니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신병 입에서 갑자기 들어본 적도 없을 그 사람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이야기하니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일이 이 정도로 흘러가자 소문이 포대를 넘어 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포대 내에서 진짜 유령 보듯 했다고 합니다. 중대장 포함 대대장과 대대 내 장교들과 주임원사가 의논 끝에 보내던지 날려버리던지 결정하려는데 그때 포대에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비가 엄청 심하게 오는 날인데 이 신병이 심하게 발작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헛소리까지 해서 바로 MB까지 태워가지고 가는데 포대 연병장 딱 벗어나자마자 바로 앉아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멀어져가는 포대 보고서 아 진짜 간다 이제 이러더니 알파 포대 지나서 위병수 나가는데 수송부랑 알파 포대 그리고 위병수까지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거울 딱 지나면서 우와 여자 여기 아직도 있구나 이러면서 실실 쪼갰는데 하필이면은 급하게 뒤에 탄 장교 중 하나가 본부 측지장교는 알파포대 관측장교였는데 알파포대 담당인 위병소 근무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비 많이 오는 날 그 삼거리에 어떤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측지장교가 너무 놀라서 사단병원까지 가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단병원으로 간 그 신병은 군단병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제대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재미없고 긴장감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이님께서 올려주신 귀신 보는 신병이 부대 뒤집어버린 썰 잘 봤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은 이런 친구들 종종 왕왕 와요. 뭐 자기가 뭐 무당의 자식이다 뭐 혹은 뭐 자기가 뭐 신기가 있다 아니면 혹은 뭐 자기가 뭐 귀신을 본다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으나 약간 눈을 이렇게 뜨고 다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눈이 300안이야. 검은 자가 겁나 작고 최대 400안까지도 돼.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억지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눈 자체가 그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귀신을 본다고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약간 신기 있습니다. 여기 뭐 약간 이상합니다. 막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개무서워. 안녕하세요, 용기병입니다.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방송을 킨 개보거 형의 라이브를 보며 지난 썰에서 예고편으로 올렸던 썰 적어봅니다. 우선 첫 썰은 범인이 아직 복역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직 국민학교일 때 1990땡년도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동네가 좀 세기말스러운 곳이라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깍두기 형님들 세력권이라 그런지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만큼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가 붙기 시작하더니 이내 살인 용의자 공개 수배 전단지가 파출소와 학교, 전봇대에 붙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나자 경찰에서는 동네에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아직 길가에 불빛이라고는 전봇대에 꽂힌 노란색 어두침침한 가로등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산 중턱에 있는 주택가로 올라가면 전등은 50m 간격으로 떨어져서 달려있는 게 고작이었죠. 굉장히 어두웠구나. 저렇게 막 띄엄띄엄 있으면 되게 무서운데. 학교에서도 등 하교 시간에 교원들과 경찰들이 학생들을 배웅하였고 되게 심각했나 본데? 5시 이후에 밖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경찰의 인솔하에 강제로 기가 조치당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시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초골링인 저는 반경 5km 정도를 활동권으로 두고 하루에 2-3시간씩 도보로 싸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저글링과 같은 기동력을 자랑했는데 이분이 전에 동네 아는 형이 마약 딜러였던 썰 푼 친구거든요. 그때 스카이싱싱이 있었으니까 아마 스카이싱싱을 타고 다녀서 기동력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보통은 이 정도면 자전거 하나 마련할 텐데 눈앞에서 같은 국민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누비다가 덤프트럭에 치이는 걸 본 이후로 저는 보조 바퀴 달린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냥 뚜벅이를 선택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당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혼자 남겨진 저는 집에 있어봤자 나쁜 맘 먹은 사람이 쳐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선택했고 동네의 모든 골목길과 뒷길, 산길을 파악한 저는 동네방네에 깔린 경찰들을 손쉽게 따돌리고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진짜 저글링이네. 그렇게 경찰들의 눈을 피해 산책을 계속하던 비오는 어느 날, 비오는 날을 유독 좋아하던 저는 우산과 장화를 챙겨들고 지렁이와 달팽이를 구경하러 뒷산을 향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동네 위쪽으로 그럭저럭 언덕이라기보다는 다소 높은 뒷산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는 방공포대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침과 초저녁에는 산책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고 저녁에는 커플들의 은밀한 데이트 스팟으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었죠. 공원의 불빛이라고는 정자 앞에 있는 분수에 올라간 전등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산책로를 끝까지 올라가야 있는 불빛이기에 늦은 밤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소나기가 내려서 어두컴컴한 가운데 뒷산 아랫자락에서 지렁이랑 달팽이를 구경하며 놀던 중 차박 차박 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평소 이 시간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저는 그늘로 몸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을 보기로 했죠. 보통 길로 지나가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저는 슬금슬금 올라가 도로변에 서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계단을 비추는 볼록 거울을 보자 그 사람이 등산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꽤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지 않았고 이상한 얼룩진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터벅터벅 등산로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깍두기들 형님들 활동지역이라 그런지 거렁뱅이나 노숙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전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길로 야산 근처에 있는 방범대로 뛰어갔고 저는 방범대장한테 왜 학교 끝나고 밖에 돌아다니며 오질나게 혼나고 방범대원 한 명에게 이끌려 집에 강제귀가 당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경찰과 함께 공원으로 향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녁에 방범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말 그대로 경치게 혼났고 저는 외출금지를 당하고 학원 뺑뺑이 형을 당했죠. 근데 학원 덕분에 학원 왔다 갔다 하다가 전에 풀었던 러시아인 S와 알게 된 것이 함정이네요. 러시아인 S가 그 마약 딜러였어요. 파출소장이 집으로 와서 찾아와서 알려준 바로는 저의 신고가 있은 후 바로 방범대와 기동대가 공원을 수색했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계단에 진흙이 묻은 발자국이 찾았는데
그 발자국이 수배 중이던 용의자의 발 사이즈와 거의 일치하였고 저에게 인상착의를 물어보았지만 빗방울이 묻은 거울로 본 뒷모습이라 정확하게 진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다시 그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몇 년 뒤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제가 있던 지역에서 이미 다른 살인사건을 두 건을 저지른 뒤였고 시간상 제가 발견했을 때는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배회하고 있었던 걸로 판명되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동네를 지키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상 새벽 감성으로 쓴 어릴 때 동네 산속에서 연쇄살인마를 목격한 썰이었습니다. 이 썰이 재밌으셨다면 길 가다가 대마초 냄새 맡고 신고해서 마약사범 잡은 썰, 어학연수 갔다가 러시아 스파이랑 친구 먹은 썰, 행방불명 된 줄 알았던 삼촌이 안기부 요원이었던 썰 등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썰은 전부 1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용기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코난 아니야? 코난 아니면 김전일 같은데?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살던 데 주위에 저렇게 극한의 저런 막 사고가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났다. 이게 저는 아주 완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이 저랑 5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친형이 형아가 얘기해 준 건데 저도 그때 있었대요. 태어나서 있는 상태였대요. 나는 우리 집 주위에 저런 일 없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났네. 하루는 형이 그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맞벌이를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는데 막 문 두들기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래서 형이 무서워서 밖에도 안 내다본 거야. 막 쾅쾅쾅쾅 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 막 쾅쾅쾅쾅 거리고 다니는 거야.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저러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 그러거나 쾅쾅거리면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배웠거든. 우리 1990년대 그때쯤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 그러면 절대 열어주지 마라 막 이런 얘기했고 그랬어서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데 3층짜리 그런 낮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문 다 두들기면서 막 거리면서 막 다니다가 조용하더래.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삐걱삐걱 거리면서 경찰 오는 소리 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동네가. 그래갖고 형이 이렇게 나가봤는데 피가 그 위에 계단에서부터 피가 온 그 아파트에 다 묻어있어. 알고 보니까 그때 형도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 애기 때였거든. 나중에 이제 그 알고 보니까 형제끼리 싸웠는데 동생인가 형인가가 그 상대방을 찌른 거야 칼로. 그래가지고 그 찔리신 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 그게 누가 뭐 살려달라고 문 열라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찔렀다 그러더라고. 그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은 몸 막 부딪히면서 막 도망치고 이런 상황에서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나는 완전 까먹고 있었네.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고 가족분들이랑 계시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제 심심할 때면 습관처럼 개보고님 영상을 보고 있어요. 개보고님의 영상을 보면 나도 썰이나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이제야 썰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MSG는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써보려고요. 08년 8월 백이 보충대, 지금은 없어졌죠. 동반 입대로 입대하고 썩어가는 훈련소에서 훈련병 생활을 하고 땡사단 해안 GOP 소초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1곡의 군가 암기, 선임들의 이름, 월번과 상급자가 초소에 방문했을 때 지형지물의 명칭과 브리핑하는 방법 등을 암기하고 이등병이 해야 할 온갖 잡일들을 하면서 소초의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살짝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아마 봄에서 초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었다면 눈 치운 기억밖에 없었을 테고 한여름이었다면 모기 쫓느라 정신없었을 기억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전반야 근무라고 해서 저는 어느 때처럼 거미줄을 얼굴로 치워가며 겨우겨우 초소에 도착하고 모든 이등병들이 그러듯 국룰에 따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선임들이 안 심심하도록 온갖 재롱이나 수발 혹은 기분에 맞춰준 후 가장 중요한 임무인 순찰로를 감시하며 간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고 선임들의 근무 중 취침을 위한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였죠. 보통은 그렇게 근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선임들은 자신의 장비나 기본적인 경계 근무를 위해 세팅을 하며 10분 정도 이리저리 확인을 한 후 자신만의 스타일로 시간을 때우는데 특히 제가 투입됐던 이 초소는 뒤에도 앞에도 절벽으로 되어 있는 신기한 구조의 초소였죠. 뒤로는 벽처럼 세워진 절벽이 앞에는 바다로 쭉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초소의 바로 뒤쪽에 순찰로와 철책이 있고 바다를 기준으로 왼쪽에 배엄은 초코파이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가로등마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항상 늘 어두컴컴했죠. 게다가 하필이면 그곳은 초소에서 특성상 사각지대였어요. 그날은 바다도 바람도 잔잔한 날이라 무척이나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근무는 A1병은 처음으로 조장을 달고 투입된 근무였고 저 역시 A1병과 처음 투입되는 근무였죠. 보통은 그렇게 처음 투입되면 사회에서 뭐 했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 A1병은 도착과 동시에 초소에 있는 방수덮개를 깔판 삼아서 잠을 자는 겁니다. 말년병자들도 근무 투입 후에는 기본적인 초소 체크와 경계를 하고 누웠는데 이 미친 인간은 조장이 되자마자 그것도 첫 근무에 첫 조원과 근무 투입이 되자마자 그따위로 행동한 거죠. 저는 속으로 와, 이 새끼 진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순찰로에 소대장이 등장하더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말 안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 순찰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순찰로를 본 지 5분에서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제가 바라보는 반대편 방향 위쪽 철책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철책에 무언가 부딪히는, 그러니까 단이나 육교 같은 걸 건널 때 아이들이 나뭇가지나 막대기를 들고 난간을 통통거리면서 치는 그런 소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저희 소초 위에도 하나의 소초가 더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근무자들이 순찰일지를 작성하려고 내려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었죠. 근무 투입 중에 기도빈이 유지라며 후레쉬도 제대로 못쓰게 하는데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면서 내려오겠습니까. 요렇게 꺾여있고 여기가 푹 들어가 있는 데인데 여기는 초소에서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고 저 위에서부터 탱탱탱탱탱 거리면서 소리가 내려오고 있었대. 초소가 여기 있고 경기 근무를 쓰는데 그런 소리를 내는 행동 자체가 비정상적이었기에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야투경을 사용해서 철책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아니, 난파 간첩 등의 침투 목적이 존재일 가능성은 더욱 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위쪽 소초의 근무자들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혹은 또라이를 해서 소리를 내려오면서 내려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유롭게 수화를 댈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잠시 후 소리가 이제 코앞까지 왔고 이제 코너만 돌면 제가 소리의 출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수화를 하기에 막 숨을 들이쉬는데 그 순간 저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소리가 그냥 저를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소리는 들렸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닭살이 쫙 돋네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통통통통통통 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다가 초소 앞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수화를 하려고 여기 사각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통통통 거리면서 지나가.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이며 고개를 돌리면서 멀어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데 언제 깬 건지 모를 A1병이 말하더군요. 야, 지금 이 소리 뭐야? 근무 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A1병으로 인해 저 혼자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닌 게 확인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냐고 저 소리. 좀 당한 것처럼 보이는 A1병 눈에 마주보며 저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시 그 멀어져가는 소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통통통통통통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필이면 소리가 멈춘 그곳은 남쪽의 근무 투입로 코너에 있는 무연고지 무덤 앞이었죠. 그 기분을 A1병도 마찬가지였는지 주섬주섬 무장을 챙기면서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더군요.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무덤을 노려보고 있었고 긴 침묵을 깨고 A1병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편의상 무전함고는 생략합니다. 상황실 등장바람. 등장. 후반야 근무 투입 때 조그만 빚이라도 내면서 와줬으면 한다고 알림. 무슨 소린지? 만약 안 그러면 진짜로 쏠지도 모른다고 알림. 알았다고 알림. 잠시 후 소대장이 무전이 아닌 초소에 연결된 삐삐로 갔다가 연락을 하더군요. 땡초소 근무자 1병입니다. 일단 오시면 제가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불 안 켜고 오시면 진짜 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침묵 속에 정신은 점점 또렷해져갔고 그 고요함 속에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그 미친 듯한 긴장감이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순찰로에 후레쉬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느낌의 수화를 했습니다. 정지! 수화를 마치고 초소로 후반야 근무자, 교대 근무자 그리고 통신병과 함께 소대장이 저희에게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근무교대를 하는 걸 지켜만 보더라고요. 근무 인수인계를 끝낸 A1병이 소대장에게 막 조금 전 후레쉬 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소대장이 막았습니다. 됐고 자세한 건 내일 이야기하자. 지금은 하지마. 이상한 건 소대장뿐만이 아니었죠. 후반야 근무자들도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초에서 뭔 일이 있었나? 라고 걱정을 하면서 소초로 복귀했지만 소초는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수제선 정찰까지 마친 저는 후반야 근무자였던 동기에게 마침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일병의 이상한 말을 들은 소대장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한편으로 전혀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한 A일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심취한 마음으로 후반야 근무자들에게 근무 투입 인솔을 시작했죠. 그리고 땡번초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귓가에 여자애가 가볍게 웃는 소리가 났더랍니다.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조금 더 걷다 보니 더 선명하게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어린아이는 아니고 어림잡아 청소년쯤으로 느껴지는 목소리였는데 거의 바로 옆에서 들렸기 때문에 소대장은 반사적으로 근무 투입을 하던 말년병장 B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난치지 마. 소대장님이 웃은 거 아닙니까? 뭔가 등골이 오싹해지려고 할 때 뭔가에 끌리듯 넷은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무연고자 무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후레쉬를 다 켜고 왔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저와 A병이 봤던 그 무연고자 무덤이었죠. 무연고자 무덤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무덤에 얽힌 이야기로 선임들의 입과 입을 통해 내려왔고 저 역시 그 무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소초와 땡번초 사이에 조그마한 어촌마을이 하나 있죠. 무덤의 주인은 그 어촌마을에 살던 10대 소녀였는데 소녀는 소초에서 근무하던 소대장을 짝사랑하다가 마침내 용기 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대장은 군인인 나는 나라를 지키는 게 의무고 학생인 너는 공부를 하는 게 의무다 라고 하면서 소녀의 고백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했고 상실감에 빠진 소녀는 초소 위에 있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무연고자 무덤이 있던 그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의문의 소리와 소대장 외에 3명이 들었다고 하는 의문의 웃음소리,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뭔가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그것도 여러 명이 동시에 정확하게 들었다는 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건데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는 전방부대 수송 출신으로 16번 군번입니다. 최근 들어 보건님 유튜브에 썰렁썰레 몇몇 개 재밌게 보고 있다가 이제는 중독되어 버려서 틀어놓고 또 틀고 틀고 또 틀고 하면서 직접 있었던 썰을 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된 중독자예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중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경험이었는데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귀신이 정말 있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희 부대는 대대급 부대입니다. 다른 부대가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는 중대 2개, 중대 인원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아담한 부대였죠. 그래서 부대 크기가 자체가 좀 작고 특히 저희 부대는 부대 내 가로등이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았죠. 인원이 많이 없으니 일부러 키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짬이 얼마 차지 않을 때부터 어둠 속을 거닐고 다니고 몇 달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 부대원들은 어둠에 관해서 정말 두려움을 1도 느끼지 못하는 어둠 속 공포 불감증 다크나이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저만 해도 남들하고 편하게 지내는 상꺽 시절 막산에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면 어두운 복도의 벽면에 붙어있는 소화전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위병소 근무자 복귀할 때 놀래키는 재미에 즐거운 불침번을 쓰고도 했죠. 귀신의 집 알바하는 것 같네요. 약간 서론이 길어졌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갓 상병을 달고 위병소 근무에 처음으로 사수로 투입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부사수하면서 선임들 근무 끝날 때까지 기분 맞춰주고 선임들 잠들면 혼자 사주 경기하고 속으로 노래나 흥얼거리고 시간 때우다가 처음 사수로 들어가 기분이 정말 새롭고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저희 분대 막내와 근무가 짜여서 정말 상쾌한 근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직사관도 저랑 정말 친한 저희 중대 행보관님이셔서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그런 근무였죠. 저희 행보관님은 8할의 FM과 2할의 유도리를 지닌 깔끔한 군인이자 제가 간부 중에 제일 좋아했던 분인데 다른 간부는 새벽 2시가 좀 넘어가면 코 골고 자기 바쁜데 행보관님은 정말 참 군인이시라 꼭 새벽에 야심한 시각 근무자들이 근무를 잘 서고 있나 순찰을 나오시죠. 그런데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불시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셔서 위병소로 가는 길목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위병소 옆 사람이 못 다니고 시야 확보가 절대 되지 않는 물이 흐르지 않는 수로 쪽으로 무슨 호랑이가 먹이 낚아채듯 살금살금 다가오다가 위병소 근무자들 앞에 팍 하고 나타납니다. 근무를 투입하려고 3층 생활관에서 후임과 함께 2층 행정반으로 가서 근무 투입 신고를 드렸습니다. 충성 행정보호관님 사수 상병 대뱃살 부사수 1병 땡땡이 근무 투입하겠습니다. 그래 뱃살아 근무 졸지 말고 잘 서고 나한테 걸리면 모가지 날아간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행보관님? 근데 오늘 몇 시쯤 오실 겁니까?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알려줘 이 새끼야. 빨리 근무 들어가. 네 고생하십시오. 딱 행보관님이 자주 오시는 시간대 근무였지만 기분이 좋았기에 이런 식으로 농담도 섞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 투입을 하고
후임과 근무를 시작했죠. 원래는 사수가 위병소에서 부대 바깥을, 부사수가 부대 안쪽을 등을 맞대고 쓰는 근무지만 이 시간대에는 주변이 정말 쥐죽은 듯이 너무 조용하고 부대 안이나 밖이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에 평소 이 시간대에 선임들이 근무 서던 것처럼 전 벽에 기대서 부대 안쪽을 바라보고 부사수도 제가 옆에 벽에 기대서 나랑 같은 방향 바라보고 근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얘기하다가 들어가자라고 하며 근무를 섰습니다. 혹여나 사람이 지나가면 그 신발로 모래 밟는 소리가 엄청 잘 들려서 부대 밖에 사수들이 짬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보지 않더라도 근무지에 시야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이 바닥에 밟는 차박차박하고 바닥 밟는 소리가 멀리서도 났대. 되게 조용해서. 그렇게 즐거운 근무가 어느덧 10분을 남기고 오늘 시간 참 잘 간다 라고 좋아하고 있을 때 연병장에서 위병소 쪽 길목으로 누군가 접근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 연병장은 위병소에서 바라볼 때 왼쪽으로 3분의 2 정도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 이후 살짝 보이다가 위병소로 내려오는 큰 길목 시작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연병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어서 길목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저는 부사수 후임에게 야, 행복아님도 참 아무리 나랑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 엄청 배려해주시네, 다 보이게 저렇게 걸어오시네 라면서 킥킥거리면서 길목으로 접어들 때 사수인 제가 위병소 밖에 나가서 수화를 했습니다. 정지! 딱 멈추고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한 채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행복아님이 장난치신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수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수화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아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저 쏩니다 이래도 아무 대꾸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풀어져 있던 마음이 딱 서면서 이거 행복아님 아니구나 생각이 들고 형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저희 행복아님은 키가 177에서 178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수화를 실시한 놈은 얼핏 봐도 키가 190은 넘어 보였죠. 그러면 이 시간에 연병장을 가로질러서 다닐 만한 새끼가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2-3초 정도 짧은 정적 속에 당황한 제 결론은 이거 설마 타령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이번에는 목소리를 깔고 진지하게 수화를 차분히 하고 아무런 대꾸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3회 불응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조종관을 단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종관을 철컥하고 바꾸는 그 순간 그 형체가 바로 저희 부대 담장을 사람이 타고 넘어가는 그런 모션이 아니라 정말 무슨 비닐봉지가 바람에 휙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야? 저희 부대 담장은 얼핏 해봐도 높이가 2m 10 정도 됩니다. 제설 작업할 때 생각하면 키가 178인 제가 눈삽으로 눈을 푸고 담장 밖으로 던질 때 팔을 번쩍 들고 눈을 던져야 되니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벙쪄 있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위병조장에게 보고하려고 뒤로 팍 돌아서 조장실로 향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 담이 높이가 2m가 넘는데 저걸 마치 봉투 날아가듯이 그냥 넘었다고? 만약 타령 시도라면 뻔히 보이는 루트로 그것도 연병장을 가로질러서 걸어왔다고? 라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혹시도 부사수도 나와 같은 곳을 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용소로 가서 야 땡땡아, 너도 나 수화할 때 있던 사람 봤냐? 예, 뱃살상부님 저도 봤습니다. 야, 뭐지, 타령인가? 빨리 보고해야 되는 거 맞겠지? 라면서 짤막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목격한 후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뱃살상부님, 만약 타령 시도라면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방금 그거 사람 맞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 담을 그렇게 넘어갑니까? 여기까지 대화는 저희 둘은 공포 불감증, 저희 부대 다크나이트답게 서로 피곤해서 헛것을 바뀔거니 하면서 뭐지? 야 땡땡아, 그냥 귀신 같은 거였나봐. 타령병 아니라서 다행이네.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차라리 귀신이어서 다행입니다, 뱃살상병님 하면서 웃어넘기고.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거? 저 멀리 막사 쪽에서 다음 근무자들이 오는 게 보였고 바로 수화를 진행하고 특이사항 전달하며 근무교대를 하였죠. 특이사항, 방금 요 앞에 길목에서 담장 넘어서 귀신 하나 타령했음. 다시 돌아오나 잘 봐라 하면서 농담 던지는데 복귀하려는데 뱃살상병님, 이거 뱃살상병님이 하신 겁니까? 뭐를? 이거 위병소 창문에 손자국들 말입니다. 저희 위병소에는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공간이 끼고 옆 위병조장실을 바라보고 있는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수로가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는 없는 그런 공간이죠. 에이 그거야 근무 서면서 근무자들이 계속 손자국 남겠지 뭐 그거 유난이야 임마.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거 위병소 바깥쪽 부분에서 손자국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야 뭐야, 야 땡땡아, 야 빨리 가자, 야 그 근무 고생하고 조심해라 라고 빤스런을 시도하고서 그 순간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1층에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서 재빨리 2층 행정반으로 올라가서 근무복귀 신고를 하고, 전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게 뭐든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행복아님께 행복아님 혹시 한 15분 전에 순찰 나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행복아님께서 아이고 우리 뱃살이 사수 근무 잘 서나 보려고 하려고 했더니 어제 작업이 빡셌는가 깜빡 졸고 방금 깼다야. 뭐
특이사항 없었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부사수와 잠깐 눈을 마주치고 멍한 얼굴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뭐 있긴 뭐가 있냐. 뱃살이 너도 어제 작업 때문에 얼굴이 쾌하네. 빨리 가 자라. 고생했다. 라고 하고 터벅터벅 생활관으로 복귀하며 부사수 후임에게 영혼 털린 표정으로 야 땡땡아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필까? 가시지 말입니다. 환복 후 박사 밖에서 흡연장에 나와가지고 위험수 쪽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우며 야 우리가 아까 봤던 건 뭐야? 그냥 헛것 본 걸로 넘기기에는 둘이 똑같은 걸 봤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아닌까지 서로 대화가 두 마디 이어지기 전에 저희 둘은 동시에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까 담장 바깥으로 휙 나갔던 형체가 딱 나갔던 그 위치의 담장으로 다시 휙 하고 들어와서 연병장 쪽으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야야야 큰일 났다. 아무래도 저기 우리한테 장난이라도 치는 것 같아. 빨리 들어가자. 들어오기 전에 불길하니까 어깨 한 번씩 털면서 들어와. 씨 뭐야 막 이렇게 미치도록 소름 돋는 근무가 끝나고 저와 부사수 후임은 다음날 기상나팔 울릴 때까지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전역한 지 2년이 지나가는 지금 그때 봤던 그게 뭔지 짐작도 가질 않네요. 쓰다 보니 생각보다 엄청 길어졌네요. 주저리 두서없이 글을 써서 읽기 힘드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베베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